저는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이라든가 경기가 이제 조금 꺾이는 시장의 변동성 올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기 때와 지금의 다른 상황은 기술 발전, AI를 대표하는 기술 발전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건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조치잖아요. 네. 기술이 개발이 되면 같은 비용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미국이 막 침체까지 갈 거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이 더 딥 해라. 빠질 때 저가 매수를 해라. 레리 핑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이더 딥 지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단기 저점에는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 4월 2일이 지금 보편 상호관세를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막 쓸데없는 썰을 말씀드리긴 좀 지양하긴 하는데 보편 상호관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끝단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부과가 되면 이제 시장은 한 번 더 큰 움직임이 있겠죠. 뭐 하락 방향으로.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그럼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뭐가 있을 거냐는 거죠. 뭐가 있죠?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자고요. 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더는 됩니다. 없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이력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JP모건 자산 운용에서 계셨더라고요. 아주 잠깐 있었죠. 지금도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운용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최근 시장 어떻게 운용하기 매우 안 좋죠. 매우 어렵죠. 그럼 어떻게 이럴 때는 운용할 때 시장 하락 쪽 비중을 조금 뭐 늘리나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거의 매일 지금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에 와서 하락에 뭐 방어 내지는 배팅을 한다? 네. 참 쉽진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거의 뭐 변동성의 강도를 볼 때는 이제 거의 피크아웃을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네. 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발표되는 하드 데이터나 실물 데이터들 좀 봐야 되겠죠. 네. 일기 때하고 비교하면 뭐 생각나는 대로 먼저 말씀드리죠. 경기 침체, 그러니까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성장이 조금 훼손되는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세 전쟁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이라고 할 때는 한 6개월, 뭐 2, 3분기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포지션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양쪽의 생각이 좀 막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매우 혼돈의 시간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한번 진단을 내려보죠. 우리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 경기에 얼마나 펀더멘털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차트,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새벽 시장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네네. 보시는 차트 중에 이제 자주색이 연초 이후에 S&P 500에 11개 서브 섹터가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거기 연초 이후에 이제 수익률 현황이고 네. 파란색이 지난 일주일입니다. 저희가 네. 뭐 여기저기 좀 하다 보니까 항상 업데이트를 좀 하는데요. 이게 테크나 금융 서비스 죄송합니다. 테크하고 그 통신 서비스를 보시면 이 두 가지 업종이 빅테크에 속해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힘든 뭐 잘 아시겠지만 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낙관주의자이고 싶어요, 사실은. 시장에 그러니까 대해서. 안 좋다고 해도 무조건 좋을 거야 맹신하자는 의미에서 낙관주의자보다는 네.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수만 가지의 이 요소가 이게 믹스가 돼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부분은 있단 말이죠. 뭐 이따가 속에 말씀 계속 드리겠지만 관세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이 경기 부진에 대한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관세가 부과가 되는 그 섹터에서 미국 내의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어요? 피해를 보는 섹터도 있지만 반사이익을 얻는 당연하죠. 섹터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강 뭐 이런 네. 업종 같은 물론 이제 미국 업종 내 이제 철강이 거의 공동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이런 걸 재건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네. 조금 긴 우리가 그렇다고 뭐 3에서 5년 보자는 게 아니고 1, 2년 정도 본다고 하면 지금 일본에 얼마 전만 해도 일본에서 지금 아마 뭐 이렇게 홀딩돼 있을 텐데 일본 제철에서 그 뭐죠 US 스틸 네. 뭐 인수하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 안 돼 네. 있습니다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국의 그 스틸 업종 내에서는 상당히 좀 훈풍이 부는 뭐 이런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잡자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방금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네. 헬스케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필수 소비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시장 전체 하락하고는 좀 다르게. 네. 참고로 저희 회사가 4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리츠에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연초 이후에 지금 S&P 500이 한 4, 5% 빠졌을 거예요. 네. 연초 이후에. 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5%에 6% 정도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섹터를 찾아서 좀 그때그때 전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시장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관세 얘기가 밤 사이에도 너무나 변화가 많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 한번 굵직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관세를 얘기하기 전에 네. 한번 미국 입장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미국 입장.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하우스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 왼쪽 바 차트, 옆으로 누운 바 차트에 주요국들이 거래 상대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을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이게 2월 8일 현재 WTO에서 계산해낸 데이터를 가지고 로이터에서 발표한 이게 데이터거든요. 평균치네요. 네. 파란색은 참고로 명목 관세율이니까 보지 마시고요. 빨강색이 거래 비중, 그러니까 트레이드 웨이티드 에버리지죠. 그러니까 거래 비중별로 가중 평균한 평균 관세율이에요. 미국이 낮아요. 미국이 지금 2.2% 때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십시오. 멕시코가 평균 3.9% 쭉 내려가서 베트남이 5.1%, 인도가 지금 10이라고 나오는데 13% 정도로 우리나라는 발표되고 8.4%인데요. 우리나라가 8.3%, 브라질이 6.7%입니다. 그럼 제가 미국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저 지금 앵커님도 딱 보시면 뭔가 좀 기울어진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미국이 관세를 많이 안 부과하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네. 이걸 조금 되돌리자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가 막 매니악이라서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막 이 트럼프 상황이 어떻고 어제 한마디 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이. 뭐 저 같은 인물이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하루하루에 막 멘트 가지고 그거 갖고 올랐다 떨어져서 사실 월요일 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하락장이었거든요. 너무 과했죠? 그렇게까지 그 트럼프 한마디에 반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의 정책이 뭐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또는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을 해서 뭐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막 오락가락합니다, 저한테도. 근데 지금 보면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특정 이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특정 국가에 대한 부분이 또 숫자가 굉장히 또 크잖아요. 뭐 25%, 10% 이러니까 이게 평균 관세율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지금 띄워주시는 네. 그래프가 제가 대충 정리는 했습니다. 네네네. 그냥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차이나 25%, 네. 뭐 저기 스틸 알루미늄 25%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관세가 많이 높아진다 정도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원 때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실제 네. 저희는 이제 지오폴리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용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트럼프의 이 오락가락하는 수사 지금까지의 막 관세 관련한 멘트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 주적은 미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젤렌스키 한 일주일 전인가요? 막 삿대질하고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정상회담을 하는데 서로 막 삿대질하고 이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 그쵸. 아니겠습니까?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벤트 때문에 어떤 효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느냐. 유럽 정상들이 그 다음 주에 모였죠. 뭉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젤렌스키 지원해주자. 국방비 증액하자. 급기야 독일이 지난 2, 3년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헌법에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정부 재정 적자를 3% 이상 늘릴 수 없다라는 재정 준칙을 헌법에 박아놓은 정도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했었죠. 그걸 예외 조항을 줄 정도로 이제 공격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자. 이런 움직임을 이끌어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 원했던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독일만 해도 앞으로 군사비 증강 또는 인프라 투자를 5천억 유로 이상 하겠다는 발표했고 유럽도 정상들이 모여서 최소 8천억 유로 이상 군비 포함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게 결국은 트럼프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독일이 군비 증강을 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하겠다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쓸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쓸 돈을 안 써도 앵커님 된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독일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이 네. 다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둔 비용의 평균 70%를 미국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유럽에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주둔을 해줌으로써 러시아를 막아주고 뭐 평화의 어떤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비용을 70%를 미국이 내고 있다. 적어도 반 정도는 낮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나홀로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더 길게 보면 조금 뭐 생각난 김에 그냥 재밌는 얘기지만 2010년도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력적으로 진행됐던 소위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화, 무역, 자유무역이 거의 종언이 고해졌던 시기입니다. 2010년도 당시가 FTA 기억나세요? 네.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네. 해서 이게 이름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유무역하고 같은 스탠스처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진행됐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때 당시에 167개국인가 서로 자유무역했던 거를 너하고 나하고만 잘하자는 조치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여러 싱크탱크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을 보면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10년 당시부터 확 꺾이면서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이렇게 마가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트럼프가 이거를 막 주창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 2010년 당시부터 미국이 이 자국 우선주의, 파퓰리즘, 보호 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도도한 큰 흐름 내에서의 지금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하여튼 제가 좀 돌아왔는데 젤렌스키 보내고 유럽으로부터 스스로 니네가 스스로 좀 그 방위비 분담을 해라. 평균 지금 국가별로 적은 국가가 뭐 1%, GDP의 방위비가 1% 또는 2%밖에 안 됐었단 말이죠. 미국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방비를? 얼마 30조 GDP의 6.8% 지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움직임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군사비 증강을 하게 되면 견제를 대상이 되는 국가는 러시아잖아요. 근데 러시아한테는 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걸 뭘 위해서 이러는 거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밀월 관계인 듯 하면서도 전통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걸 벌려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내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빼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스카페 센터라든가 그 레리 핑크가 며칠 전에 이제 바이 더 디페라 강한 신호를 줬단 말이죠.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그 소개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관세가 결국은 합의는 될 건데 레리 핑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로렌스 핑크 블랙락 회장이죠. 그분이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백악관하고 굉장히 밀월 관계에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현재로 파나마 운하 그 운영권을 파나마한테 미국이 70년 전인가 양도를 해줍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 군대까지 주둔하고 있고 중국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팟입니다. 이거 군사적으로도. 그거를 트럼프가 공언을 했죠. 이거 내가 뺏어오겠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레리 핑크 블랙락이 27조 원 들여서 운영권을 회수해버렸어요. 그만큼 밀월 관계에 있단 말이죠. 지금. 근데 레리 핑크가 하는 소리가 관세가 결국은 합의는 될 건데 중국은 제외다.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을 보면 주적은 결국 중국이고 중국하고의 관세 전쟁은 오히려 더 격화될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관세 시나리오는 이제 결국 뭐 캐나다든 멕시코든 유럽 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스탠스든 이제 미국에 대한 뭔가 비용을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그게 큰 하는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이제 하루하루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제 밤 사이에도 캐나다 관련한 이슈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거를 잘 그냥 눈 감고 무난하게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에 미국이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중국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견제하면서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네, 된다라는 저는 거죠. 그런 뭐 희망 내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반영이 되기에는 너무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시간이 좀 않겠습니까?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다들 예측이고 다들 네. 뭐 썰이고 이런 건데 그나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일기 때 흐름을 좀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7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파란색이 2018년, 19년 2년 동안의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왜 제가 2018년, 19년을 갖고 왔냐면 이 빨간색 점선 세로로 쭉 세워진 이걸 기준으로 좌측이 2018년 한 해고요. 네. 우측이 2019년 한 해입니다. 이게 S&P 500의 흐름인데 잘 기억해 보시면 2018년 7, 8, 9월 달에 중국, 대중국 뭐
20여 개의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 갑자기 부과하더니 네. 2019년도에 5, 8, 9월 달에 추가 관세를 또 10% 부과를 해요. 그때가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관세라는 걸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트럼프 일기 때 집권하더니 갑자기 관세가 들고 나와서 지금 힘들었죠.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그때 화살표가 보이시네요. 연초에 이 지금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네. 관세 때릴 거다 하니까 이제 시장이 막 흔들렸다가 회복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 관세를 5월 달에 때려요. 요쯤에. 그러다가 7, 8, 9월 달 쭉 갔더니 이제 시장이 뭐 겨우겨우 이제 회복을 했죠. 그러다가 하반기 4분기 내내 쭉 빠지면서 20% 가까이 빠져요. 이때가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 때리고 이러면서 실제로 요 초록색이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2.5%까지 3.3에서 2.5%까지 갔다가 4분기에 0.6%로 쑥 떨어집니다. 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어떤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라든가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잘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실제로 펀더멘탈 갖고 이제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제 펀더멘털리스트 소위 이제 이런 입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가라는 게 기다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가가 결국 반영하는 게 실물 경기란 말이죠. GDP 성장률이 2.5에서 0.6으로 쑥 빠지지 않습니까? 실제 이번에도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돼요. 그런데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는 요 1분 그러니까 지금 일기 때 움직임만 보면 지금 보시면 어제까지 딱 제가 반영을 한 건데 빨강색이 올해 2025년 들어서 S&P 500 흐름이거든요. 네.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지금 비슷하네요. 심리적이라는 이제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자 우리가 생각난 김에 좀 긴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을 보자고요. 네. 다음 그래프가 3월 10일까지 반영한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입니다. 빅스는 잘 아실 거예요. 빅스가 지금 어제 현재로 이 수준까지 좀 뭐 27.86포인트니까 네. 쑥 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요 수준이 2018년도, 19년도 두 번 한번 스파이크 하잖아요. 이 부분에. 네. 이게 관세를 부과했던 아까 주가 빠졌던 딱 그 시기입니다. 네. 비슷한 변동성 수준까지 올라가죠. 물론 뭐 수준이 몇 포인트가 비슷하고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만 패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빅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빅스라는 건 후행적이에요. 그냥 S&P 500의 종가를 가지고 얼마나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느냐를 후행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네. 제가 조금 과장 섞어도 지난 한 20년 동안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있는 지표가 스큐 지수입니다. 블랙스완 지수라고 해서 블랙스완이라는 게 검은 백조잖아요. 네. 거의 없는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벤트에 대해서 네. 얼마나 그러니까 극단의 상황,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네. 이 테일 리스크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스큐 지수라고 하는 게 참고로 설명드리면 그 옵션 시장에서 외가격이죠. 등가격, 외가격, 내가격이 있는데 내가격은 이제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주가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영역이라면 외가격, 아웃더머니, OTM이라고 해서 외가격은 거의 도달할 것 같지 않은 아주 그 가능성이 낮은 뭐 상승을 하는 쪽이든 하락을 하는 쪽이든 이쪽에다가 한 번씩 툭툭 걸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 매매량을 갖고 산출하는 지표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시 볼까요? 최근에 스파이크 하다가 지금 탄력적으로 갑자기 쑥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살짝 그저께 떴다가 다시 어제 이만큼으로 쑥 떨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죠? 앞으로의 내재 변동성을 굉장히 낮게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실제 옵션에 대해서 매매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향후에 한 달 정도에 시장의 변동성이 극적으로 낮아질 거라는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어제와 오늘 밤 사이에 있었던 이런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그래서 제가 거라는 아까 거죠. 모두의 변동성이 더 있겠지만 변동성의 강도는 거의 이제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2월 한 달 동안 너무나 사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피크를 찍었고 이제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뭐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그래도 조금 좀 안정화될 잦아들면서 것이다. 단기적인 저점에 어. 좀 근접한 게 아닌가. 물론 이런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막 다 올라갈 거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움직임 보시면 일기 때 움직임을 보시면 쭉 떴다가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쑥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전쟁하고 보복 관세 맞고 이러면서 실제 경제가 이제 위축을 할 거란 말이죠. 이거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착각을 하죠. 주가가 움직이면 경기가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가라는 건 경기를 반영하는 선행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경기가 꺾여야 주가가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트럼프가 실제 연출을 할까? 근데
그 주말 사이 폭스뉴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경기에 대한 침체가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어. 일어날 수도 있다.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대표님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 관세에 대한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과 그러니까 침체가 작년부터도 얕은 침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세까지 부과가 되니까 이제 이게 얕은 침체가 아니라 뭔가 미국 경제 심하게 꺾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참 어떻게 어려운데. 글쎄 뭐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저는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지난주에 인터뷰를 네네. 해서 제가 갖고 온 건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그냥 소개만 드리죠. 네.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이라든가 경기가 이제 조금 꺾이는 시장의 변동성 올 수 있다 당연히. 그런데 참고로 그분은 올해 하반기를 저점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 때 흐름을 지금 비슷하게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방금 그래프에 보셨던 것처럼.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시장의 저점은 좀 빨리 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끝난 게 아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레리 핑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전 세계 가장 큰 규모를 운용하는 블랙락의 회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기 때와 지금의 다른 상황은 기술 발전, AI를 대표하는 기술 발전이 오히려 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건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조치잖아요. 네. 기술이 개발이 되면 같은 비용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이런 문제. 그리고 미국의 생산성이 작년 안에 미국의 생산성이 2.7% 상승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 평균 0.5 잘해야 1%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네요. 2.7%인가 성장했어요. 네. 4분기 2.3%, 한 해 동안 2.7%. 이게 주요국 기준으로 했을 때 나홀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미국이 막 침체까지 갈 거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이더 딥 해라. 빠질 때 저가 매수를 해라. 레리 핑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더 딥 지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단기 저점에는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 4월 2일이 지금 보편 상호관세를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워드 러트닉이나 지금 스캇 베세트, 트럼프 역시 4월 2일 날 큰 거 온다.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게 막 쓸데없는 썰을 말씀드리긴 좀 지양하긴 하는데 보편 상호관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끝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보셨던 2.2% 평균 관세를 뭐 지금 현재가 한 8%까지 도달했다고 그래요. 지금 부과하는 관세 기준으로 보면 네. 미국 평균 관세가 이거를 뭐 평균 12%까지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가 뭐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모든 거래 국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2% 포인트 또는 3% 포인트 평균 관세를 올릴 거다 이제 이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부과가 되면 이제 시장은 한 번 더 큰 움직임이 있겠죠. 뭐 하락 방향으로.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그럼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뭐가 있을 거냐는 거죠. 뭐가 있죠?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자고요. 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더는 됩니다. 없다. 관세 여기서 그러면 관세를 뭐 평균 12%인 거를 막 50%까지 올릴까요? 그러면 미국도 같이 망하자는 얘기인데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특히 경제 관련해서 지금 가정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캇 베셋 재무장관이 짐 로저스라든가 그 헤지펀드에서 아주 오래 근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3주 됐네요 벌써. 10년물 콕 찍어서 10년물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장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만 하는 얘기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 정책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는 10년물 금리가 중요한 것이죠. 오토론이라든가 뭐 하우스론, 모기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10년물에 연동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좌를 하고 있고 그분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관세 꼭지 하나 갖고 지금 막 레토릭을 날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정도까지 극단으로 갈까? 그거 같이 죽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인물화로 하면은 그리고 또 은근히 좀 즐겨요 또 이분이. 그걸 즐긴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주식이 이렇게 폭삭 그래야 말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디펜던시라고 하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그 반발심이 더 커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즐긴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그러면 대표님 지금 트럼프의 뭐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정책들 뭐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그런 스탠스도 그렇고 결국에 미국이 비용을 줄이면서 미국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표석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그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갈까에 100% 이렇게 대해서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저는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네. 아까 앵커님께서 불확실성 네. 이거잖아요. 이제는 불확실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트럼프가 뭐 경기 침체 나 뭐 생각 없어 그냥 알아서 해 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막 주무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거에 그렇게 막 그 과민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잘 기억해 보시면 2022년도는 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리한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했던 해였고 모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아주 박살이 났을 때니까 해석을 뭐 우리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2023년만 해도 이 봄에 항상 이렇게 그때 15%인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뭐 때문에 빠졌죠? 실리콘밸리 지방은행들 파동이 있으면서 10에서 15% 빠졌던 해가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다 올라왔고요. 23년도 가을에 또 한번 빠졌습니다. 그때는 물가 계속 유지될 거라서 금리를 인하 안 해줄 거야. 이것 때문에 한번 빠졌고요. 네. 20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 초에도 한번 심하게 빠졌다고 올랐고 그리고 또 바로 지난 가을이죠. 7, 8, 9월 달에 그때 뭐 엔케린이 어쩌니 핑계를 댔는데 한 번씩 항상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 포트폴리오 훼손이 있습니다. 뭐 주식형 포트폴리오 같이 빠졌는데 네. 뭐 이제는 조금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장 변동성의 강도를 볼 때는 조금 이제 잦아드는 시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H님께서 미국이 왠지 자살골을 넣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숫자라든지 뭐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의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든지 이거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게 정말 자살골인지 아니면은 바로 이제 우리 골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가 이제 상대편 골문으로 넣어서 미국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후자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죠.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100%는 아니겠지만 얻어내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럼 우리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투자했던 것처럼 어떻게 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을 저희가 나누는 그 사이에 자료를 많이 못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네.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드리기는데 네. 대신 중요한 아까 이제 그 미국의 자살골 이런 멘트 주셨잖아요. 네. 미국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세를 과하게 때려서 아까 일기 때도 본 것처럼 미국 경기도 훼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그런 입장에서 자살골이 아니냐 싶은데 네. 대표적으로 아주 많은 그 최근에 발표되는 하드 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 중에 제가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띄워주시는 네. 우리가 트럼프나 지금 스카페세트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지출 이런 거 되게 긴축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돈 아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거 제가 절대 만들어 온 그래프가 아닙니다. 네. 제 말씀을 듣고 혹시 실제로 들어가 보세요.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US Treasury Departmen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그 Daily Treasury Statement이라고 그래서 그 정부가 중앙은행이든 재무부든 전 세계 이제 한 국가의 통화량,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주는 창구가 여러 군데가 있죠. 네네. 중앙은행 창구가 있을 것이고 재무부 같으면 TGA라고 해서 Treasury General Account에서 일반 계정이라는 그러니까 나라의 통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뭐 영래포 잔고 창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뿌려주는 통화량 정부 지출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재무부에서 지금 현재 현금 갖고 있는 창구에서 매일매일 현금 잔고가 얼마인지를 공개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월 21일 날 7,380억 달러였어요, 잔고가. 네. 27일 날 5일 지나고 나서 5,370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3월 7일 날 5,210억 달러로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돈을 말이냐면 계속 쓴다고 잔고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시중에 정부 지출 형태로 많은 돈을 풀고 있다.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추이가 여기서 보시는 좀 짙은 그래프가 같은 기간 영업일수로 한 40일 지났잖아요. 지금 2024년도 한 해 같은 기간 동안의 정부 지출 추이고 네. 요 살짝 파란색이 올해 추이입니다. 적어도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자금을 뿌리고 대고 있죠. 어디다 돈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 지출 뭐 공장 지을 때 보조금을 준다든가 뭐 메디케어 이런 것도 포함이 될 네. 것이고 어쨌건 시중에 자금을 더 많이 뿌려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의 큰 방향에 대한 레토릭을 하나를 가지고 네. 전부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 데이터들을 봐야 미국 정부가 트럼프의 이런 어떤 긴축적인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뿌려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는 할 조치들을 잘 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제 관료 중에 스카페세트를 임명을 한 걸 보고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안도감이 사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말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결국 좀 돌아왔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인터뷰 통해서 그 기존에 이제 뭐 빅테크라든가 M7에 집중돼 있던 포트폴리오를 네. 조금 빨리 벗어나셔라. 분산하라. 네, 분산하셔야 되고 자산 배분, 아니 뭐 업종별로 분산을 하시던 아니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자산군,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헤지펀드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을 하시던 아니면 투자 전략으로 좀 분산을 하시던 이게 필요한 해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띄워드린 그래프 중에 하나가 과거 10년 동안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ETF ARKK입니다. 네. 캐시 우드가 운용하는 네, 네. 움직임과 파란색이 버크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또 좀 지나간 관계로 아쉽게도 예, 우리 이충배 대표님은 그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좀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